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의 보건과 복지에 열일하고 있는 정경자 도의원입니다. 귀한 자리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열일하고 계시는 정경자 경기도 의원님이십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되셨지만 그 남양주시 현안도 함께 챙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여기 완공되면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서 지금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지만 남양주시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 공공의료원 선정에서 남양주시가 낙점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74만의 대도시임에도 상급병원 하나 없는 의료 취약 지역으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져 너무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3기 신도시 왕숙지구는 남양주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수한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게 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주택, 업무, 쇼핑 등 복합화된 도시 기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왕숙지구가 완공이 되면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특히 교육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입체적인 역할, 학교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학교와 공공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는 교육 공간을 넘어 문화, 복지, 체육 등의 역할까지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복합화 사업은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왕숙지구 같은 신도시에서 이런 복합시설이 먼저 도입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높이는 동시에 교육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우선 남양주시의 경기 공공의료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말씀 중에 그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이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시 발전 프로젝트를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교 복합화 사업 말씀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있다면은 그걸 학교 수업 시간에만 쓰고 그 다음엔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체육관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복합화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1기 복합화 사업에서는 체육관이나 주차장 이런 네.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돌봄까지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공공기관까지도 복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신도시가 조성됐을 때는 학교들을 많이 증축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면 학생들이 빠졌을 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복합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도 같이 돌봄이나 또는 그 어르신들의 생활 주거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이 딱 귀에 꽂히는 게 저희 도시계획 전문가분들이나 건축 전문가분들이 요즘 많이 강조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공간을 계속 비워두는 게 아니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된다. 계속 더 짓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오늘 의원님 말씀 중에 왕숙지구 신도시에 이런 학교 복합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안 그래도 업무 보고 하면서 3기 왕숙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왔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마약 중독 재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느낄 때 마약 투약 범죄는 우리 일상하고 좀 가까이에 있지 않고 아주 우범지대나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약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나 기사에서 마약 투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라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만의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였고 나아가 마약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경기도의회에 신청하여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민 인식 조사는 10월 말부터 1,500명 정도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마약 중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범죄로만 처벌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재활과 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 중독 재활 정책을 제대로 꼼꼼히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재활시설의 확충,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분기점일 수 있겠네요. 확 덮어지기 전에 지금 이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골목길 민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의원님이 지역 현안 현장 연구회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선 이 지역 현안 현장 연구회가 어떤 모임일까요? 네, 지역 현안 현장 연구회는 이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듯이 그쵸. 지역 현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광역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대중교통, 지역 경제, 주거 정책, 교육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을 통해 광역적인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물리적인 행정구역을 넘어서 네. 더 큰 범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현장 연구에는 앞으로 선행 연구 조사 및 사례 분석, 경기도 내 각 지역 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준광역 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 네. 대중교통이 사실 뭐 성남시 그 옆에 하남시 뭐 광주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사실 경기도는 이 여러 시를 거쳐가는 대중교통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남양주에서도 구리, 서울 다. 네,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 현안 현장 연구회를 지금 구성하셔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경자 의원님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직접 지역에서 느끼는 남양주에서도 민생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정말 큰데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선은 보건복지위원이다 보니까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현장에서 매우 절실하게 느껴지는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동네 골목길을 걸어보면 예전과는 달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는 저출생의 심각성을 실감케 하는 부분인 거죠. 아이들이 줄어드니 지역 내 상권도 자연스럽게 타격을 입고 활기를 잃게 됩니다. 동시에 고령화를 인해 어르신들의 거동이 불편해지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합니다. 골목길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인데 그곳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면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선 교통안전, 복지시설 확충, 편의시설 개선 등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특조금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네.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호평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식당과 대강당 증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서 어르신들의 삶의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이 저출생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모든 걸 바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 식당하고 대강당 증축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노인복지관이 솔직히 많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데 계시는데 막상 식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줄이 너무 기니까 식사를 제때 못 하시고 한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조차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어서 우선 시급하게 식당 증축 사업에 예산을 투영을 했습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을 줄을 계속 서서 기다려야 되고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이 지역 사회 곳곳의 풍경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민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사회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출생 문제는 지역 내 유동 인구의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지역 내 교육 기반이 축소되면 이는 곧 젊은 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역 내 젊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과 보육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 부모들이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고령화 문제는 지역 사회의 물리적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의 노인 안전 문제, 접근성 문제는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중요한 현안일 것입니다.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노인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셋째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 모델이 지역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과 노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세대 간의 교류와 공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드리는 것이 의정활동의 중요한 한 가지 목표입니다. 네, 정말 열일하시는 정경자 의원님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리스 앨버트의 Feelings 듣고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보내주세요. 즉석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경기도 도의원. 남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신 열리라는 정경자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아까 4부에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을까?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비례대표로 처음 들어가신 11대 초선 의원이신데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2012년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서 경기도 여성위원장을 역임했고 18대 대선에 중앙여성선대본부 부본부장, 20대 대선에서는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보통 보면 비례대표 그러면 각자 뭐 특별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직능군 대표나 어떤 분야를 대표해서 비례대표가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여성과 교육입니다. 네, 그렇지만
당연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같은 환경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죠. SDG 이행을 위한 도의원 차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면서 하였고, 저 또한 경희대 ESG 경영 최고위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고 ESG 연구 단체에서 같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복지 분야에서도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복지 분야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 중에서도 저는 더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보면 양력이 이제 당에서 꾸준히 성장하신 당인이구나.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정치를 시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쉬는 시간에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되셨나. 그랬더니 운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시면서 정치인은 운이 9고 9할이고 실력이 1할이다. 그러셨는데 사실 인터뷰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운을 만드는 게 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당에서 이렇게 쭉 활동하시면서 운을 만드셨던 게 아닐까. 운이 9할이라는 건 겸손한 말씀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운이 좋았고 정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4년 동안 위임받은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해서 제가 받은 별명이 열리라는 도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을 또 기억하니까 더 이렇게 당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이 좀 더 대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겸손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뵈면. 경기도 의회에 딱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내가 요것만큼은 꼭 해야겠다 하고 공약한 게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과 지역민들이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마약 중독 재활 치료 시설의 입소자 특성상 재활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등 5분 발언과 정담회, 정책 토론회들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과 교육을 대표해서 들어갔다 하셨으니까 학교 복합시설, 학교 폭력 예방, 또 이런 마약 중독 재활 치료 시설 같은 특별 시설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없도록 하는 그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노력하셨던 건데 교육 분야의 활동이 그랬다면 이제 또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직접 정치에 뛰어드셨고 앞장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 정치 참여율과 관심이 어떤가요? 좀 부족한 편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은 이제 많이 활발해진 건가요? 말씀처럼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국 여성 지방의원협의회 공동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라 경력 보유 여성이란 호칭을 쓰고 바꿨죠. 있죠. 네.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참여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성별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넘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가정, 일터, 사회 곳곳에서 매우 다채롭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저출산 문제, 육아와 일의 병행 등의 문제는 여성이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정치에 뛰어드신 거고요. 네.
그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 정치인 비율이 낮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 발의하실 계획, 조례안, 또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 등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도 참여해야 되는 거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네요. 여성들의 권리 신장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반영돼서 정책이 되면 여성이 아닌 다른 분들도 좋은 걸 거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출발점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정치인, 먼저 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발의하실 계획이 있는 조례안, 현재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11월에 심사 예정인 자립준비 청년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의 33%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립준비 청년 사망자 32명 중에 2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정말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도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자립준비 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내 기업 고용 촉진 이런 것까지 지금 개정을 해서 도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립준비 청년이 뭔지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서 성장했다가 나이가 차서 시설을 나가야 되는 그런 청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면 좀 이제 기억하실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시설에서 18세가 되면 이제 자립을 하게끔 사회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갑자기 18세가 돼서 어른이 됐다. 라는 신고로 해서 결론은 사회에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경제적인 관념이나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이 목소리를 얹었던 게 뭐냐면 보호 종료 후에 자립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호 중인 아이들한테 자립에 대해서 미리 교육과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제가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32명 중에 2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말씀 듣다가 문득 옛날에는 18살이면 어른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28살까지도 가족의 보호 속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사회의 맞습니다. 보호 속에서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이 참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최근에는 또 초록 어린이 재단 소속 청년 자립 활동가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청작이라고 합니다. 청년 자립 활동가를 줄여서 청작이라고 하는데 청작이 분들과 정담회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경험인. 그러니까 쉼터 퇴소 청소년이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쉼터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쉼터 퇴소 청소년은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학대와 가정 불화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유로 지금 쉼터에 쉼터에 왔는데. 왔는데 결론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고 하나는 여성가족부다 보니까 네. 이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그 미명하에 결론은 그러니까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등의 정책 등에서 이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청소년들은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네. 덜 받고 있죠. 덜 받고 예,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좀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심리 지원까지도 공공의 역할이 있다고 보신다고요. 네, 뭐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심리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심리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심리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혹시 고민해서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또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리라는 정경자 경기도 의원님께서 여러분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어떤 공공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원하는지 이런 내용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가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열리라는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님께서 좀 전에 이소라 신청곡 저희 나간 음악이 비 오는 날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좋다고 막 엄지척을 하셨는데 선곡 너무 좋다 그러셨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은 보건복지부고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은 여성가족부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상임위가 보건복지셨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관심을 갖고 다 일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저는 국한되지 않고 아. 예, 그래서 열리란 도의원이란 별명을 네. 얻었는데 저는 상임위는 하나의 그걸 뿐인 거고 정말 모든 도의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상임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또 이제 집행부랑 지역사회와 가정폭력에 내몰려 있는 우리 아이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꼭 시설에 있는 혹은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어도 지역사회에 보면 가정폭력에 내몰린 아이들이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도와주려는 지역 네트워킹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축해서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가시적인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집에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은 동네나 학교에서도 좀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네. 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력이 계속 연계돼서 움직여지고 또 가정 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학교 폭력을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위축돼서 상대적으로 또 위축돼서 또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정 폭력 자체를 좀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네. 아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그 저희가 오늘의 기후니까 또 기후 얘기를 해야죠.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이게 저희는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정책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네, 저도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는 단지 지구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홍수 등은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 건강에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질 악화나 물 부족 문제 역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겪을 환경과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행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경기도에서도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 주말에 저희가 남양주를 간다 하면은 많잖아요. 다산 정약용 유적지, 실학박물관도 있고. 근데 물의 정원을 또 추천하신다고요. 여긴 어떤 곳일까요? 네, 물의 정원은 북한강을 따라서 조성된 이곳은 정말 자연 속에서 걷기 좋은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고,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가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네. 남양주에 행사가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달라는 의원님 부탁이십니다. 그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열리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오늘 이렇게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의견을 늘 경청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작은 문제부터 큰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정치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자체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기후에서 정경자 의원님 명예기후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